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와 패닉셀에 얼룩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공매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공매도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공매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희석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원픽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테슬라 투자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테슬라 투자가 1년 내내 폭락하면서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고점 대비 주가의 그 낙폭, 그 MDD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MDD 값으로만 본다면 심리적으로 지금이 가장 투자가 힘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마이너스 70% 이하로 내려왔죠. 자, 특히 이제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에서 그 초록색은 테슬라의 그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노란색은 공매도의 그 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금액이 급격히 또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하고 다시 현재 그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폭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투자는요, 공매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공매도들이 틈만 나면 이 테슬라의 그 공매도를 치면서 어떻게든 좀 이익을 얻어가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때 그 40조 원 가까운 그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번에 그 공매도들이 복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테슬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에 공매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을 좀 겪게 되는데요. 지금은 공매도가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투자와 공매도를 번갈아 해야 하나, 좀 이런 의문도 갖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그럴 힘도 자본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매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꾼다든지, 이런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폭락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자,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테슬라 주가를 폭락시켰을까? 도대체 트위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변경은요, 더 값진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파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트위터를 샀죠.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트위터라고 하는 자산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산보다 더 값진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트위터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가 더 값진 자산이긴 하지만 트위터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의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죠. 인류 문명의 발전, 그리고 자유로운 여론의 광장,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는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 트위터 인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대중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고요,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그 멘탈이 붕괴되면서 패닉셀링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 일론 머스크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들도 테슬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제 화를 내면서 테슬라에 대한 비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와 패닉셀에 얼룩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정말 힘든 한 해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의 경기 침체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애플의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플도 정말 이렇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 있죠.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때는 상당히 그 30% 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또 큰 상승 이후에 또 큰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애플은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의 과거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1981년 이후로 애플의 주식의 그 연간 수익률, 주식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1980년대 중반이 참 힘들었죠, 이때. 그리고 90년대 후반도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이 애플 투자자들에게는 몇 년 동안 지금 근 3년 동안 큰 이제 하락장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때 큰 그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89년은 애플이 그 상장 기업으로 성장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책정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 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은 특히 애플에게 격동의 시기이면서 그 파산에 이를 뻔한 굉장한 어떤 위기를 겪은 해입니다.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결국 이제 CEO로 복귀하면서 애플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혁신을 시작하게 됐죠. 자, 아이팟과 폰과 인터넷을 합친 이 아이폰은 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이 우리의 그 생활과 문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폰이 출시됐지만 바로 다음 해에 서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가 세상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주가가 폭락하게 됐죠. 이 혁신적인 제품이 세상에 나왔지만 그 거시 경제의 어려움에 극복하지 못하고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2008년, 2009년 경제 위기 이후에 아이폰의 진정한 가치가 증명되면서 드디어 애플의 전성기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투자한 그 아이디어의 가치는요, 이 투자자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에 있는 사람들은 2008년, 2009년에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의 주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그 아이폰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을 염려하면서 이 패닉 셀링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 다가올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패닉 셀링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의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투자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트위터에 투자한 그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일론 머스크를 믿고 그 투자에 나름대로의 그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와 같은 그 단기 실적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장기적인 시간과 관점을요, 인내하기 힘듭니다. 매년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해서 자기들은 실적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테슬라가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인내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나고 일론 머스크에게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라고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위터가 굉장히 그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월가의 그 투자은행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가 있으면서 테슬라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광고 수요가 줄고 광고 수요가 줄면 이 트위터가 이제 망하고 트위터가 망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다시 팔 거고 그럼 테슬라 주식은 또 폭락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를 엮어서 굉장히 그 시장의 공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뒤로는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130억 달러죠. 12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수준인데 이 1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요, 이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가 그 35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7억 달러, 바클레이즈가 27억 달러, 미쓰비시 UFG 은행이 27억 달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월가의 그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 이 트위터에 돈을 빌려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줘요. 자,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트위터가 망할 것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망할 것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투자은행들은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걸까요? 정말 망할 것 같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준 것일까요? 자, 월가의 투자은행들은요, 이 트위터로부터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게 되겠죠. 자, 동시에 이런 상황을 계속 시장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패닉 셀링에 나오게 되면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현재의 상황,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으면 넣을수록 이 트위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이 공포에 짓눌린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이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 비율은 44%에 불과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 빅테크들의 기관 투자자 비율은요, 60%에서 그 80%까지 다양한데요.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80%, 마이크로소프트는 75%, 아마존은 71%, 엔비디아는 70%, 그리고 애플은 62%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테슬라의 44% 비율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매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공포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으면서 패닉셀링이 일어날 때 아주 싼 값에 테슬라 주식을 매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44%에 불과한 이 비율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1년 동안도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3분기 때 이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 매수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수 포지션에 219개,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에 103개 기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매수 포지션에 있는 기관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애플로 보았을 때는요, 2013년도에 드디어 애플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투자 등급이요. 자, 보시게 되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17년간 투자 부적격 등급에 있었던 이 애플이 드디어 2013년도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올해 드디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44%의 비율에서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가장 싼 값에 이 테슬라의 주식을 대량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장에 공포감이 있다면 이 테슬라의 주식을 계속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된 이후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테슬라의 미래 곡선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 즉 완전 자율주행 FSD,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업들이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죠.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애플이 2007년도에 보시게 된다면 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2007년에 그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은 꽤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잠재력,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아직까지 이 테슬라의 그 미래 곡선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들의 상상력에 지금 맡겨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이 테슬라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굉장한 위기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패닉셀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또 알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후에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제조업에 있어서 혁신을 이뤄가고 자율주행을 점점 더 완성시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으로 확대하고 이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그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태양광과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테슬라란 전기 자동차가 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테슬라 생태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과연 지금 알 수 있는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진정한 가치가 지금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지만 워런 버핏이 이 아이폰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그러니까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1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이폰을 쓰는 것을 보면서 워런 버핏이 드디어 10년 후인 2016년부터 이 애플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자, 이 론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억만장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시간의 지평에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론 바로는 향후 10년 동안 테슬라가 7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연간 2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텐데 차당 약 5만 불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영업이익률 30%, 굉장하죠. 자, 그렇게 될 때 15배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4.5 트리리언 달러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그런 시가총액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2030년에는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억만장자인 론 바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자기의 주식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굳은 의지를 이야기했죠. 자, 게리 블랙 애널리스트는요, 그 향후 5년 동안 이 테슬라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 250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 버는 게 가장 쉬운 기업이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테슬라의 가치를 우리는 투자자로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상은 항상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현상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 현상이 본질에 다가가게끔 만드는 그런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투자자로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